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연서입니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 끝날 때 얘기했죠. 긴장 단단히 하고 오시라고요. 각오 단단히 하고 오시라고요. 왜요? 이번 시간 정말 개념 폭풍입니다.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보다 더 쉬울 수 없게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도대체 뭘 배우려고 선생님이 저러시나?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시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 4. 뭐가 있었죠? 자, 화자 첫 시간 했습니다. 대상 지난 시간 했고요. 자, 이거죠. 이번 시간에 할 거. 표현. 표현.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엄청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개념을 안다 해도 틀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죠?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이 왜 어려울까요? 표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겠죠. 그런데 개념이 있어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요, 대꾸라고 하면은 찾아요. 그런데 유사한 통사구조의 병치라 그러면 못 찾습니다. 선경우정이라고 그러면 찾습니다. 그런데 자, 전반부에서 앞부분에서는 시인의 외부의 정경을, 후반부에서는 시인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못 찾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어 영역의 선택지는요, 트랜스포머입니다. 무슨 얘기죠? 변신의 기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배웠던 거 혹은 아주 짧은 용어로 배웠던 게요, 시험에만 나왔다면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요, 길게 변하고 내가 못 들어본 말로 변하고 도대체 이건 뭐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나 이 개념 몰라.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변신에 대비하셔야 돼요. 대꾸가 뭔지를 안다면 유사한 통사구조의 병치가 대꾸와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표현기법 문제를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던 개념도 있고 처음부터 들어본 개념도 있겠지만 개념 설명과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사 개념까지 혹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까지 딱딱딱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표현기법은 1시간에 다 못합니다. 2시간에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교재도 많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그 1강, 2강은요. 한 강당 교재가 5쪽씩이었죠. 5쪽씩이었죠. 자, 표현기법 10쪽입니다. 무려 10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표현기법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거기 교재 위쪽에 정리를 해놨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예시로 넣어봤습니다. 자, 보니까 A와 B를 비교한 내용 했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가나다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비교하는 문제예요. 이런 비교 감상 문제, 공통점 문제에서 표현기법을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공통점 묻는 문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공통점을 물어볼 때 표현기법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니까 어려우니까 표현기법 잘 모르니까 개념 정리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꾸 공통점 묻는 문제에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틀리지 않아요. 알겠죠? 안 틀리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들을요, 어차피 우리는 지문이 없기 때문에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자, 표현기법은요, 선택지가 복잡합니다. 자, 한 줄에 한 가지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거기 2010년 수능 36번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1번 선택지. 자,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자, 2번 보면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뭘 통해 뭐 하게 한다. 이렇게 선택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2011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1번 선택지. 대꾸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래요. 그죠? 자, 그래서 어때요?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표현기법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자, 선택지 구성 방식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표현기법의 선택지 구성 방식은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앞부분, 뒷부분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색채의 대비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표현기법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즉, 색채의 대비라는 표현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표현 효과 높이는 건 이건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이 자리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듬감을 형성한다든가 의미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게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설명도 맞고 이 설명도 맞아야 됩니다. 즉, 표현기법과 그에 따른 효과가 모두 적절해야지만 우리가 그걸 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러면 이거 오지선다 아니죠? 거의 십지선다 아니야?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될 게 5개가 아니라 하나에 2개씩 10개잖아.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해서 쭉 10개라고 해서 10개를 다 봐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자, 이 효과 부분은 안 봐도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런 표현 기법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런 효과는 따라오는 경우. 예를 들어, 자, 반복을 사용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우리는 반복만 찾으면 되지 리듬감은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요? 반복의 효과는 언제나 리듬감, 운율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정리해 봅시다. 자, 반복을 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뭐 리듬감을 형성한다. 만약에 이런 말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반복만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운율이 있지? 어떤 리듬감이 있지? 나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얘만 있으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런 예를 또 알려주세요. 반복하면 운율, 리듬감 오는 건 알겠는데 이것만 그런 거 아니죠. 딴 거 또 있죠. 선생님 내놔봐요. 내놓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배우는 개념들에서 선생님이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까지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첫 번째 개념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표현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다. 자, 많은 게 있어요. 정말 표현기법 종류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선생님이 이 표현기법을 편의상 2부류로 나눠봤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이 2가지예요. 뭐냐면요. 눈으로 찾는 표현이 있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눈으로 찾는 표현기법이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찾는 거예요. 너무 쉽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뭐뭐처럼이 있으면 지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눈으로 그냥 특정한 표현 방법을 찾아서 답을 찍는 그런 표현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렵겠죠. 그쵸? 바로 눈으로 바로바로 찾아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생각이 더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표현 기법. 이렇게 선생님이 난이도에 따라서 1번, 2번으로 나눠봤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눈으로 찾는 거를 한번 먼저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어려운 머리로 생각하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찾는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바로 반복, 대꾸, 수미상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눈으로 찾는 표현 제목 밑에를 보시면은요, 주로 많이 나오는 기출되었던 선택지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반복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한다. 그 다음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을 조성한다. 이게 대꾸입니다. 이따 알려줄게요. 자, 그다음에 시의 시작과 끝을 대응시켜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 자, 이런 기출 선지가 있었는데요. 자, 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봅시다. 자, 반복. 또 이렇게 어떻게 알고 반복을 써놨네요. 선생님 천재 같아요. 자, 반복을 보시면요. 반복이라는 게 뭐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반복이죠. 그죠? 자, 그래서 반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나 혹은 구절이 시 속에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꼭 많이 안 해도요. 2번 해도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특정 시어나 유사한 식구가 시 속에서 2번 이상 제시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의 효과는 언제나 왜 주었지? 자, 반복의 효과는 언제나 운율을 조성한다는 거. 다른 말로 리듬감이죠. 그쵸? 반복을 하게 되면 언제나 리듬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느끼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시에 반복은 있다. 근데 리듬감 없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박자 감각이 떨어진 박치인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를 떠나서 반복하면 이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알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바로 중요하니까. 즉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의 2가지 중요한 효과는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과 의미 강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시어. 하나의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구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특히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단어 하나 반복되는 거 잘 안 나와요. 자, 최근 기출문제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구절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구절이 반복될 때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밑에 선생님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죠? 자, 거기를 보시면은요. 자, A라는 구절이 똑같이 뒤에 가서 A로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A 다시라고 한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비슷하다. 똑같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자, 비슷한.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있을 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유사한 문장 구조 라고 문제에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수능에서 또 이 말이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 문장 대신에 어려운 말을 쓴 적이 있죠. 문장 대신에 통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고서 통사가 뭐야? 나 이런 거 몰라. 이러고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 통사는 뭐다? 문장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A와 A-를 우리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 혹은 유사 통사 구조로 되어 있는 뭐 구절이라고 봤을 때 이 A와 A-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네모칸 보세요. A는 맨 위에 있고 A-가 맨 아래에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맨 위와 맨 아래가 대응되는 거? 그렇죠.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자, 수미상관, 수미. 자, 수미가 뭐예요? 우리 김수미? 아니고요. 자, 수미는 수, 머리. 미는 꼬리. 그래서 머리와 꼬리, 즉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된다. 서로 대응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엔 2번째 네모를 보세요. 자, 2번째 네모를 보니까 A와 A-가 어떤 위치에 있나요? 나란히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꾸라고 합니다. 자, 이 대꾸라는 개념은요,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물어보면 틀리는 게 대꾸입니다. 심지어 고3 수능 보기 전까지 가서도 대꾸의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대꾸라는 거는요,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짝을 이룬다는 거는 무슨 얘기? 여러분, 짝이랑 어디 앉아요? 옆에 앉지 않아요? 옆에 있는 애가 짝이자 저기 있는 애를 우리가 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대꾸는 짝을 이루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구절들이 A와 A-가 여기 그림에서처럼 나란히 있어야겠죠. 그쵸? 이럴 경우에만 우리가 대꾸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대꾸라는 말이 근데 요즘에 최근 수능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대꾸도 많은 애들이 아니까 살짝 바꾸더라고요. 다른 말로. 그리고 이번 수능 있잖아요. 2012년도 수능. 이거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좀 기계적으로 풀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살짝 변형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평가원에서요. 이제 평가원도 내다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죠. 그쵸? 이 수능이 벌써 이거 지금 얼마나 오래된 시험이에요. 그쵸?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모양을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바뀐 모양을 다 따로따로 알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바뀌는 게 어디서 정말 새로운 개념을 안드로메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개념을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트랜스포머 이렇게 변신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기본에 충실해 있으면 이 기본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꼬아서 내든 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 기본부터 차근차근 이 개념을 쌓았던 친구들은요, 이번엔 많은 개념들이 변형되고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었지만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기본에 충실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대꾸라는 것은 서로 짝을 이루는 구절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이 말이 요즘 문제에서는 어떤 말로 변신하느냐? 병치라는 말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자, 이 병치라는 말은 뭐냐면 병이라는 것은 나란히란 뜻이거든요. 자, 나란히 앉은 게 뭐예요? 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나란히 위치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병치. 생선 이름이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병치하였다라는 것은 나란히 옆에 두었다. 나란히 위아래로 두었다. 결국 이 병치는 대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어때요? 맨 위와 맨 아래에 반복되면 수미상관. 자, 맨이든 중간이든 끝에든 어쨌든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됐고. 자, 그리고 마지막 네모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맨 위에 맨 끝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거 있죠? 이런 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반복이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복, 대꾸, 수미상관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까지 선생님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을 보시면은요, 22쪽에 운율에 관련된 설명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눈으로 찾는 표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개념들을 배울 거냐? 조금 앞에 반복, 대꾸, 수미상관 이런 거는 눈으로 딱 봤을 때 더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조금은 생각을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가르쳐 줄게요. 자, 눈으로 찾는 표현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느냐? 비유, 자연물, 계절감, 의성어, 색채 대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이런 것들 보니까 어때요? 뭔가 우리가 시어를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들 같죠? 그쵸? 또 자연을 노래한 시들에서 특히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찾는 건가? 자,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걸로 봐서 생각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통해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것들과 관련된 주로 나오는 선택지들을 선생님이 박스 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비유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선생님이요. 머리가 좀 삼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머리가 삼각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았어요? 막 빵 터졌어요, 순간?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빵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선생님 머리가 좀 이상하게 오늘 좀 약간 둥글기도 하고 삼각 같기도 하고 이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와닿진 않습니다. 근데 와! 삼각김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때요? 확 와닿지 않아요? 그쵸? 아니면 와, 선생님 저거 초코 무슨 송이버섯 과자 그거 같은데 자 어때요? 확 와닿죠? 그쵸? 자, 이게 바로 비유의 힘입니다. 그냥 내가 건조하게 있는 그대로 말을 하게 되면 맛이 안 나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다른 거, 삼각김밥이라든가 아니면 초코 송이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생생하게 그것이 상상이 되면서 선생님 얼굴에 이것이 겹쳐지게 되죠. 그쵸? 어쩜 이렇게 옷 색깔도 그 과자 색깔이랑 똑같은지. 그쵸? 자, 그래서요. 비유라는 건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물론 더 많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건 두 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직유와 은유죠. 자, 얘네들 눈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깊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직유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비유라는 걸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에 관련된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머리 초코송이 같아요. 자, 뭐뭐 같이. 그쵸? 어머, 초코송이처럼 생겼어요. 자, 뭐뭐처럼. 그쵸? 근데 그렇게 생긴 건 아니죠? 설마 좀 슬퍼지려고 해요. 자,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양, 자, 뭐뭐인 듯.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 여긴 직유법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은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은유라는 것은 직유는 대놓고 내가 비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유는요, 은이 뭘까요? 은은 숨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은신을 하고 있어요. 몸을 숨겼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숨을 은자. 그래서 은유는 비유라는 걸 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A는 B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는 가수다 이런 것처럼. 자, A는 B다라고 써놓고 이걸 통해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은 A는 B다. 이게 비유 표현, 그러니까 은유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서술을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A는 B다 형식으로 말해볼게요. 나는 선생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보세요. 이거는 비유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선생님 맞잖아. 나 선생님 맞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자, A가 정말 B라면, 실제에서도 A가 B라면, 이거는 은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는 삼각김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비유예요? 아니에요? 비유란 얘기죠. 왜? 선생님 실제로 삼각김밥 아니잖아요. 그죠? 설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삼각김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 속성을, 비슷한 속성을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이렇게 A는 B다의 형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은유가 아니라 그냥 서술하는 거냐? 구분하는 방법은 A는 B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실제로도 A가 B인 거는 아닌 거죠.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예를 보시면은요, 은유의 예를 한번 봅니다. 자,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은유인데, 이 경우에, 자, 내 마음은 호수요. A는 B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정말 호수인가요? 진짜요? 그래요? 여러분 거기만 오리배 이런 거 띄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호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실제로 A가 B는 아니죠. 하지만 뭡니까? 이 B가 가지고 있는, 즉 호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잔잔하고 깨끗하고 평화롭고 내 마음도 그래. 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표현법을 쓴 거죠. 자, 그래서 비유가 나왔다, 자, 직유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치처럼 인양 인듯 찾으시면 되고요. 은유가 나왔다라 그러면 A는 B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가야 되죠. 정말 A가 B냐? 아닐 때 이것이 은유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유 있는데요. 대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만 있으면 안 되고 머리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다행인 건요, 대유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굳이 설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봐도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의인, 화류가 있습니다. 자, 이 의인법, 화류법. 이거는 쉽죠? 그쵸? 비유의 일종입니다. 자, 의인이라는 건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고요. 화류라는 것은 생물이 아닌 것을, 즉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의인법 같은 거 되게 잘 찾아요. 그쵸? 뭐 새가 슬피 운다.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새가 어떻게 슬퍼요. 그쵸? 새는 기뻐도 울잖아요. 새가 웃진 않잖아요. 그쵸? 새는 항상
울어요. 새가 웃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뻐꾹 뻐꾹 막 이러면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새는 항상 울어요. 근데 걔가 슬프다는 감정을 슬프다고 얘기를 한 거는요. 새를 사람처럼 생각해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을 가진 걸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인법 같은 거 여러분이 잘 찾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시 이 의인법도 트랜스포머 자, 변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의인법을 변신시켜가지고 기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 이런 표현이 있었다. 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못 푼 거예요. 자, 대상의 인격을 부여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격하면 뭘 생각해요? 인격. 인의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참 훌륭하군요. 덕이 있군요.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의 인격을 부여했다고? 아, 그러면 저 새에게 인의예지가 있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근데 아무리 봐도 인의예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갖고 얘를 틀렸다고 했는데 웬걸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서 인격을 부여했다는 것은 인의예지 뭐 이런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다. 사람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의인법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서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인법이든 대상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든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비유에서 중요한 거 은유, 직유, 의인법을 꼭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으로요. 자연물과 계절감 가도록 할 텐데요. 자,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 이런 거는요, 정말 다용도예요. 자연물 어찌나 잘 활용을 하시는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 자연물을 활용한다라는 선택지가 나올 때는 정말 자연물이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 효과가 맞는지까지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물을 활용해서 뭐 화자의 뭐 상황을,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과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아니면 자연물을 통해서 뭐 화자와 대립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야,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우리가 이거를 답이라고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물을 활용한다는 거는 뭐 산이나 바다나 새나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효과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계절감이죠. 자, 계절감이라는 것은 계절 플러스 감으로 이루어진 말이잖아요. 즉, 그 계절의 느낌이 나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계절감 느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눈이 내리네. 그럼 언제요? 겨울이잖아요. 그쵸? 뭐 새싹이 돋는다. 이런 봄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절감을 나타내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이 책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의성어, 의태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성어, 의태어는요. 자, 의성어와 의태어는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도 합니다. 자,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도 해요. 의성어, 의태어 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쵸? 거기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덜그럭덜그럭, 뭐 첨벙첨벙, 그쵸? 살랑살랑, 엉금엉금 이런 식으로 소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모양을 흉내낸 것들이 바로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자, 이들의 효과가 뭐냐는 겁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 선생님이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표현기법을 묻는 거는 표현기법과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효과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그 선택지가 맞는 설명이 되는 건데 어떤 효과들은 당연히 따라오니까 반복해서 강조가 따라오는 것처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개가 꼬리를 친다. 이 표현과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친다. 자, 이 표현 중에서 어떤 게 더 와닿아요? 어떤 게 더 생생해요? 당연히 살랑살랑 친다에 있겠죠. 그쵸? 왜? 개가 꼬리를 칠 때 어떤 모양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꼬리를 친다고 하면. 근데 살랑살랑 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양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훨씬 더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고요. 또 생생하게 표현이 되죠. 그쵸? 자, 생생한 표현. 또 이게 생생해지고 뚜렷해지니까 마치 내가 그거를 직접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런다? 현장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의성어의 사용으로 뚜렷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의태어의 사용으로 현장감을 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만 찾아보면 되고요. 뒤에 거는 딱히 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색채 대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대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대비라는 게 뭐죠? 대비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다 보면 주로 차이점이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비는 한 90% 정도는 대조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대조되는 색깔, 서로 이렇게 딱 두 개가 같이 붙어있을 때 튀는 색깔, 이런 것들을 붙여놨을 때 우리가 색채 대비라고 하죠. 우리 시에서는요, 주로 푸른색과 흰색, 그리고 푸른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푸른색 가운데 흰색이 있으면 푸른색도 강조되고 흰색도 강조가 되겠죠. 그쵸? 우리 그 음료수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포카, 트,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자, 이 음료수병 보면 어때요? 파란색과 흰색으로 돼 있죠? 어때요? 굉장히 선명하지 않아요? 다른 음료수들에 비해서. 그쵸? 우리 뭐 3% 뭐 이런 음료수에 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느낌이 주면서 머릿속에 딱 박히죠. 그쵸? 그게 바로 색채 대비의 효과입니다. 자, 앞으로 색채 대비라는 것이 나오게 됐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경우에도 따라오는 효과가 뭐냐? 바로 선명한 시각적 인상을 준다. 자,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건데 백설이 만건고 날째 독야 청청하리라. 이건 뭡니까?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그 가운데서 나 혼자 푸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흰 눈 속에서 이 푸른색이 훨씬 더 강조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선명하게 보이고, 그쵸? 그리고 또 그 부분이 강조된다. 자, 역시 이런 효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색채 대비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깔을 나타내는 그 시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도록 하십시오. 자, 밑에 선생님이 서정주의 신부라는 시를 넣어놨는데요. 자, 찾아봐요. 그냥 툭 보이는데. 그지 않아요? 색깔이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 있잖아요. 초록색과 다홍색, 즉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로 이루어져 있는 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눈으로 찾는 표현 3. 자, 세 번째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는 개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 2에서 봤던 개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나오는 개념. 훨씬 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알겠어요? 자, 눈으로 찾는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대화체, 현재 시제, 그리고 영탄, 서리, 도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럴만하죠. 맞아, 대화체 항상 나왔어. 근데 항상 틀렸어. 그래, 영탄, 서리 대충 알겠는데 헷갈려. 이 두 개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도치? 잘 못 찾겠는데. 그죠? 자, 정말 자주 나왔던 개념인데 자주 틀렸던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대화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대화하는 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자, 이 대화체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나오게 되면은 대화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뭐냐? 자, 유행은 뭐냐? 말을 건네는 어투.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말을 건네는 어투에서 여러분 감을 잡으셨나요? 자, 대화체라는 것은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말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즉 혼잣말이 아니라, 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그 대상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다면, 화자가 말을 한다면 그걸 대화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요,
내가 지금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있는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모두 대화체는 가능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친구한테 친구야 이러면서 친구한테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친구가 없어요. 그럼 나 혼자 집에서 친구한테 그냥 말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야, 넌 지금 어디 있니? 엄마 걱정하신다.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앞에 없어도 당연히 대화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상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분필아, 너 왜 이렇게 자꾸 부러지니? 선생님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닌데.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 대화체는요, 자, 이 사람이 화자라고 할 때, 자, 화자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그쵸? 다른 대상이 지우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로 돼 있으면 대화체다. 근데 선생님 이걸 눈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찾아요? 알려줄게요. 자, 거기 네모칸 안에 있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화체입니다. 자, 뭐냐? 자, 대화하는 거니까요. 철수야! 부르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누구야? 아니면 오, 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자, 부르는 말이 있으면 대화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너, 당신, 그대 이런 식으로 2인칭 표현이 있어도 대화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 뭐뭐 하자, 뭐뭐 해라 이런 것도 역시 혼자 있을 때는 안 하잖아요. 그죠? 아, 물론 그런 애들도 있어요. 애들 중에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 아, 나 밥 먹어야지. 연서야 밥 먹자 이러면서 혼자 사는데 그러면서 밥 먹는 애들 물론 오그라들지만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특이한 경우고요. 원래 뭐뭐 하자라든가 뭐뭐 해라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명령형이나 청유형 표현이 있어도 역시 우리가 대화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예를 보니까요. 황혼아 불렀죠. 네. 너라는 2인칭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명령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그냥 아주 뼛속부터 대화체인 거예요. 그쵸? 두 번째 예를 보세요. 너는 나에게로 와서 너가 있죠? 그럼 이것도 대화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볼까요? 향단아 불렀죠. 그네줄을 밀어라 명령형 썼죠. 역시 이것도 대화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화체는요. 의외로 찾는 방법이 간단해요. 말을 건네는 건가 아닌가 뭐 얘가 혼자 있나 누구랑 있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화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눈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 여러분이 이 대화랑 무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대화죠. 아, 대화체랑 헷갈리는 게 대화죠. 자, 무슨 얘기냐? 아, 뭐야? 대화체랑 대화랑 그럼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었어요? 자, 이제 막 뭐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을 건네는 어투는요, 언제나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 사람이 있어도 쓸 수 있고요. 없어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 그 대상이 지우개여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화는 뭐죠? 주고받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우개한테 대화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 혼자 방에 있어요. 즉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하지만 지우개한테 대화체로 말을 건네긴 하죠. 여러분 막 공부하다 지우개가 없어졌다. 지우개야 어디 갔니? 지우개야 너 어디 갔니? 뭐 이러면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우개에게 대화체를 쓸 수는 있지만 나 지우개와 대화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해봤어요? 병원 가요? 자, 지우개랑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없죠. 왜요? 지우개는 말을 못하니까요. 자, 대화와 대화체의 차이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 대화는 혼자 말해도 돼요. 그쵸? 대화체는. 큰일 날 뻔했다. 대화체는 혼자 말해도 돼요. 하지만 대화는 반드시 쌍방 간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외의 다른 존재도 화자에게 말을 해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대화가 드러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밑에 대화가 드러나는 예를 한번 봅니다. 자, 가시를 보면은요. 보세요.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야 할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자,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나 말고 얘 말이죠. 그쵸?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 허무한디. 자, 허무한디 누가 한 말입니까? 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대화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도 한번 보면은요. 저기 가는 저 아가씨 본 듯도 한데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물어 가는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지? 했더니 아, 너로구나.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뭡니까? 자, 이 사람이 처음에 말한 거죠. 저기 가는 저 아가씨, 저 언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가지? 그랬더니 얘가 아, 너였구나. 내 말 좀 들어볼래?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시는 대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화체와 대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틀리니까요. 대화체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뭐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말을 건네는 어투, 아까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고요. 대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자 외의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시 속에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화, 대화체, 독백체는 또 뭔가? 독백체는 뭡니까? 혼잣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혼자 말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말은 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쵸? 혼자 말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럼 독백체는 어떻게 찾을까요? 대화체가 아니면 독백체예요. 쉽죠? 그쵸?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26쪽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재 시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자, 거기 봐요. 현재 시제는 시제 표현 중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는 표현을 말한다. 자, 이제부터 미치겠죠. 그쵸? 자, 바라시와 사건시는 또 뭐며? 갑자기 이런 문법적 설명 들어오면 나는 정말 문법이라 그러면 두더기가 날 지경인데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장난 한번 쳐봤어요. 선생님도 어렵게 한번 선생님이 어려운 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도 알긴 알아요. 그러나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바라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는 거는 사건시라는 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고요. 바라시라는 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렇죠?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세요. 자, 이미 벌어진 일을 얘기할 때는 갔다. 그쵸? 그런데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간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벌어졌던 일, 이거는 과거 시제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바로 현재 시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를 시에서 사용하는 경우 어떤 효과가 또 따라올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 자,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역시 현장감을 줄 수가 있죠. 내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이 내 눈앞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현재 시제 어떻게 찾아요? 눈으로 찾을 수 있다면서요. 자, 눈으로 찾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거 있으면 과거입니다. 알겠죠? 갔다, 갔었다, 먹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얻다, 뭐 왔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과거 시제예요. 또 자, 걔 집에 있던데? 자, 던. 자, 이런 것도 역시 회상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역시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현재는 그럼 뭐냐? 이거 있으면 현재라고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쵸? 자, 현재 시제는 주로 간다처럼 자, 니은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다, 뭐 떨어진다 이런 게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요 그냥 아예 뭐예요? 설이다,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형을 써주는 것도 원형 그대로 써주는 것도 현재 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예를 볼까요?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어때요? 다 니은다를 써서 얘네들은 현재 시제죠. 느낌이 어떻죠? 얘를 만약에 과거로 바꿔보세요. 날아왔다. 몸을 감췄다. 이러면 그랬나 보다 하겠죠. 그런데 지금 날아온다. 감춘다 하니까 마치 그게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감을 주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생한 현장감,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영탄이라는 거는 영탄. 자, 영탄법을 찾아보시오 했더니 많은 학생들이 뭘 찾느냐? 아, 선생님 그거 영탄. 느낌표 찾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한 50%고요. 나머지 50%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 이거 찾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한 50%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안 되고요. 영탄이라는 것은 감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화자가 강하게 표현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찾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느낌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호를 찾으면 안 돼요. 부호가 없어도 영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느낌표로 쓰는 문장 어떤 문장이죠? 감탄문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감탄문, 감탄형 어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구나, 뭐뭐로다.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 찾으시면 그게 감탄문이고 그게 영탄적 어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이란다. 2번. 자,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오호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와, 이런 것들 다 뭐죠? 자, 감탄사라고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아야, 어즈버, 뭐 이런 것들. 자, 감탄사를 찾아도 영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돈호법.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돈호법 뭐예요? 부르는 거죠. 그쵸? 신이시여, 해야.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역시 영탄이 될 수 있다. 자, 영탄은 그러면요, 뭔가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효과가 있겠죠. 뭡니까? 바로 강조의 효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방법. 자,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탄을 찾을 때 찾는데요. 사실은 얘가 더 중요해요. 자, 서리법을 사용해도 영탄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탄의 방법으로 한 가지인 서리법.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리법은 영탄 아니고도 자기 나름의 기능도 많이 하거든요. 서리법을 따로 띄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서리라고 돼 있죠. 자, 서리법이라는 거는요, 일단 우리가 의문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문문이라는 거는요, 물어보는 거죠. 자, 근데 물어보는데요, 이게 정말 내가 뭐가 궁금해가지고 대답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있고요. 대답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 거기 밑에다 예를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사주겠니? 자, 이거 뭡니까? 의문문이니까 뒤를 올려야겠죠. 자, 내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사주겠니? 자, 이렇게 올렸어요. 못 사주겠니? 올렸는데, 자, 이게 내가 정말 사줄 수 있을까? 사줄 수 없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그쵸? 주로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냐면요. 야, 내가 너한테 그것도 못 사주겠냐? 이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걸 사줄 수 있는데, 자, 사줄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건조하게 나 너한테 그거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야, 내가 너한테 그것도 못 사주겠냐? 이렇게 말하는 게 어때요? 훨씬 세 보이죠. 강한 남자. 하하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야,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지. 내가 그런 것도 못 사주겠어? 라고 사실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때 대답하면 안 되죠. 못 사줄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대답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의문의 형식을 사용했는데, 자, 이것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서리법이라고 한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리법을 사용하면 영탄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한 그 정도도 못 사주겠냐? 그 위에 있는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이 몸이 이 청흥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내가 이 흥을 가지고 만호후라는 거는요, 만대의 수레를 가진 아주 부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즐거운데 그런 부자가 부럽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내가 부럽게 안 부럽게. 자, 궁금해서 물어본 건가요? 대답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안 부럽다. 나는 그런 것들이 부럽지 않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러우랴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할 때 서리법이라고 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리법과 그냥 단순히 대답을 구하는 의문, 그냥 심심풀이로요. 선생님 그 밑에다 연습 문제 넣어놨으니까 상황 1, 상황 2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거 틀렸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즉 우리말의 일반적인 어순을 바꾸는 게 바로 도치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말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죠.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요. 자, 내가 뭔가를, 자,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서술어 말고 다른 거를 더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사랑한다. 너를.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느끼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를이라는 말이, 자, 얘랑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몰랐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될지 그때는 몰랐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순서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몰랐었다. 그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 앞에 있던 말을 뒤로 빼게 되면, 어순을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오나요? 그쵸? 그때라는 의미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도치를 하게 되면 따라오는 효과. 뭡니까? 바로 강조가 되겠죠. 그쵸? 역시 이것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효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풀어볼 때가 됐죠. 자, 29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1, 2강에 비해서는 덜 따끈따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1년도 수능 문제이니까요. 하지만 이 표현기법 배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일단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A, B로 묶여있는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원래 시가 되게 길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 물어보는 부분은 A하고 B만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먼저 보라고 그랬죠? 문제 먼저 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한번 지금 살짝 훑어보세요. 선생님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내가 계속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잠깐 이렇게 일시정지 해놓고 보고 오세요. 봤죠? 자, 지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 선재리 안악내들. 그럼 뭐죠? 대상이죠. 그쵸? 자, 중심 대상이 바로 선재리 안악내들이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선재리 안악내들에 대한 시예요. 자, 그럼 한번 봅니다.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뜬 개들이 시끌짝하게 지저댄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보고 와서 알겠지만 시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니은다. 그쵸? 지저댄다, 니은다.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시제네요. 그쵸? A에는 현재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짖으니 저게도 짖어. 자,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댄다. 자, 지금 첫 부분에서 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계속해서 뒷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 까여, 다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말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사이에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시 제목 누구죠? 그렇죠. 선재리 안악내들의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밤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자, 우리는 남이 아니다라는 건 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자, 이 밤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와 이 까여 다윗 따위의 말끝이 남이 아니다. 즉 같은 거다. 그러면 개소리 사이로, 개소리랄까 좀 이상하네요.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선재리 안악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 그리고 그것이 기러기들의 소리와 섞여서 들린다라고 했을 때 이 시끌벅적한 그런 밤의 풍경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들도 있지만 어때요? 유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오잉! 이거 뭡니까? 자, 뭐뭐하고 남이 아니다. 뭐뭐하고 남이 아니다. 어때요? 똑같은 문장 구조로 돼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대꾸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대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병치라고 한다라는 것도 배웠죠. 됐죠. 자, 그럼 B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B를 보니까 제목에 그 나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나무가 대상인 겁니다. 이거는 다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가 이미 진 거예요. 즉 꽃이
벚꽃 알잖아요. 벚꽃 어떻게 되죠? 확 폈다가 확 지죠. 그쵸? 자, 그런데 미처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나무가 있대요.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확 폈다가 확 졌는데 이 꽃은 어때요? 아직 꽃 한 송이도 제대로 피우지 못한 그런 나무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이런 거 뭐라 그래요? 대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나무들과 이 늑된 그 나무는 지금 그 나무에 대한 시니까 서로 대조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했지요. 이거 쌍시옷 받침 있으면 뭐다? 과거 시제다. 얘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자,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역시 자, 나온 것으로 볼 때, 자,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과거 시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본 셈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면 A에는 해당되고 B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해요. 자, 대조를 통해, 자, 아까 대조 나와 있는 거 뭐였죠? 가에서는 개하고 선재리 안학내들하고 기러기하고 같은 자격이었습니다. 대조 아니죠. 그런데 B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다른 나무들과 그 나무가 서로 대조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에는 있고 A에는 없었잖아요. 1번 틀렸죠. 그 다음 2번 자 유사한 구절의 병치 이거 됐고 아까 어디서 찾았어요? A에서 찾았죠. B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2번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3번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자 입체감을 부여한다. 자, 보십시오. 자, 선생님 여기에서 운율감 왜 안 봤을까요? 그냥 왜 이거 답이라고 했을까요? 왜? 대꾸 사용하면 당연히 운율이 있으니까.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입체감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이니까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현재 어디 있었죠? A가 현재였고 B는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틀리죠. 자, 5번 의성어라는 거 소리를 흉내낸 말. 이 바로 의성어입니다. 그런데 봐요. 만약에 의성어가 있었다면 당연히 구체적인 생동감은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B는 A와 달리 B에 그런 거 없었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념들을 봤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반복, 비유, 대화체, 서리. 오늘 우리가 많은 개념을 배웠지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네 가지만 일단 이렇게 둔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자, 나머지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좀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긴장을 하고 옵시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